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먹자당 김준현입니다. 전 다림질하는 줄 알았더니 왼쪽에 네. 포크, 아, 오른쪽에 나이프. 네. 티셔츠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아 여기에요? 네. 아 바로. 감독님이 저희가 또 오늘 다룰 영화들이 청춘에 대한 영화들이라고 하니까 청춘하는 후드를 네, 준비해 주셔가지고 후드티 입은 거 거의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들어오시는데. 더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보기 불편할 것 같고요. 근데 그 문구가 네. 먹고 자고 어. 영화 보고 반복. 최근에 제 삶이 이렇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네, 그래서 먹자당이라고 먹고 자고를 줄여가지고 Let's eat가 아니고 네. 먹자당. 네,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옷자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두 편의 청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방황하는 청춘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았고 네. 두 편이 굉장히 대조가 되면서도 또 묘한 공통점들도 있는 네. 하나는 졸업, 하나는 트레인스포팅인데 이제는 뭐 청춘 영화의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이 아닐까. 방황했던 청춘들이라면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황 안 해봤던 청춘들은 방황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방황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구나. 저 정도는 돼야지 방황이구나 알 수 있는 두 편의 네. 작품이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둘 다 청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90년대 작품이고 트레인스포팅, 하나는 60년대 작품이잖아요. 30년 차이 나더라고요. 67년, 그러네. 96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한 세대가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 또 묘한 공통점이 둘 다 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마이클 니콜스는 이 이전에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트레인스포팅을 만들었던 데니 보이는 이전에 그 셜로우 그레이브라는 작품이 있었죠. 재밌죠. 그렇죠. 셜록 그레이브. 졸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둘 다 감독이 어떻게 몰아보면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젊은 감각과 뛰어난 연출력과 이런 것으로서 막 각광받았던 시절에 조기에 일찍 도달했던 어떤 피크에 해당하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라고 하면 보통 소포모 징크스라고 해서 네네. 좀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약간 좀 졸작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두 감독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냥 그랜드 슬램을 날려버리는 그런 영화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또 약간 대조를 또 초반이니까 간단하게 해본다면 이쪽 영화는 청춘 영화, 졸업은 좀 상류에 해당하는 영화이고요. 그렇죠. 트레인스포팅은 심하게 하류에 해당하는 물로 비유하자면 차이가 너무 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졸업 영화는 인싸 청춘 영화라고 한다면 네. 트레인스포팅은 아싸 영화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졸업이 알파 로메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에 이야기하면 비유하면 여기는 뛰어다닙니다. 정말 두 발로 달려야 하는 그런 청춘들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청춘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좀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자, 이 두 편의 작품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어떤 1분 브리핑을 네. 가져오셨을까? 두 편의 싶습니다. 뭐 공통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두 편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음악이에요. 음악이 참 왜냐하면 좋죠. 네. 청춘의 송가라고 좀 아는 사람들 얘기를 하듯이 청춘하면 노래들이고 가장 노래를 많이 듣는 시절이 아마 청춘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자신들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하거든요. BGM이 필요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쫓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되는 음악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두 편의 영화에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고 그 음악을 집중 탐구하기에는 1분 브리핑이 짧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1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타이머 돌아가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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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얼굴만 봐도 알겠고 한 명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나? 살짝. 이기팝과 폴 사이먼인데요. 네네. 두 편의 공통점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맞습니다. 트랜스포팅은 러스트 포 라이프로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기팝의 노래가 깔리고 영화 내내 이기팝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졸업 역시 폴 사이먼의 노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가펑클 가수였지만 가펑클. 사이먼이 만든 노래로 계속 이어지고 끝나는 노래도 역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입니다. 그래서 두 편의 영화에 공통적으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팝은 그 사이에 있는 러스트 포 라이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대한 갈증, 욕망 같은 것들 그리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비범해 보이는 한 아티스트의 저 얼굴에 평범하기 어렵죠. 그렇죠. 저 헤어스타일에. 일갈 같은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폴 사이먼은 이 노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의 가사가 어쩌면 졸업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침묵이라는 건
암처럼 자라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속삭이는 어떤 이야기들로 졸업을 이렇게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졸업과 트레인스포팅이라는 두 편의 영화는 이 두 사람의 음악이 어쩌면 가장 밑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음악을 같이 듣는 것이야말로 그 당대의 젊음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네. 아닌가 싶어서 두 사람의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야, 1분에 맞추시려고 지금 1.7배속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 빨리 하시는 거 처음 보겠다. 참고로 이기팝은 1947년생이고요. 폴 사이먼은 1941년생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이제는 할아버지들이기 때문에 네. 청춘을 아실 리 없지만 그들의 청춘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Stand to the right. If you wish to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Mrs. Robinson, Jesus loves you more than you will know. Whoa, whoa, whoa. God bless you, please, Mrs. Robinson. Heaven holds a place for those who pray. Hey, hey, hey. Hey, hey, hey.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졸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재개봉을 하기도 해서 네. 새롭게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죠. 예전에 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만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요. 웨딩드레스 입은 일레인을 잡고 뛰는 장면만 기억이 나요. 너무 유명한 장면이라서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봤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아, 있어요. 그래요? 그 장면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사실 봤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작품이에요. 이번에 두 편 영화 다시 보면서 좀 묘했는데요. 트랜스포팅은 발랄함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슬펐고요. 졸업은 되게 우울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의외로 코미디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네.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이 졸업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영화보다도 더 유명한 그 마지막 장면의 어떤 이미지 때문인데 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결혼식에 가서 그 신부의 손을 잡고 탈출을 하는 유쾌한 그 두 사람이 또 웃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해서 아, 이 영화는 정말 사랑의 승리를 예찬하는 정말 달콤한 그런 낭만적인 멜로 영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이면서 또 우울한 기색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코미디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영화가 굉장히 복합적인 영화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가 다시 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일단 우울한 청춘을 대변하는 그 표정도 압권이었거니와 네, 네. 그리고 얼쑥한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좀 소심한 청년의 약간 뭐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약간 슬랩스틱 코미디 같기도 한 그런 느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묻어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여인과 함께 호텔에 숙박하기 위해서 호텔 방을 잡는 그 시퀀스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코미디죠. 네. 네. 이 더스틴 호프먼의 출세작이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했던 배우가 아니었었고요. 그것 자체가 이제 캐스팅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모녀를 함께 관계를 갖게 된 어떤 남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 남자는 제목이 뜻하듯이 대학을 막 졸업한 상태이고 고향에 와서 대학원을 진학할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다가 어떤 일들이 겪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그 졸업이라는 제목은 상징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대학을 졸업했기도 했고 이제 졸업해서 다음 단계로 본격적으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어쩌면 졸업을 했지만 네. 대학은 졸업했지만 학교는 졸업했지만 인생을 졸업하지는 못한 어떤 한 청춘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어서 로빈슨 부인과의 만남에서 로빈슨 부인이 뭐 시키면 다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약간 반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계속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에서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담은 일종의 성장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는 사실은 지금 보다 보면 다시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와, 정말 젊은 감각의 영화였구나. 주인공이 젊다는 뜻이 아니라 영화의 형식 자체가 굉장히 자신만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출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이 영화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편집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에요. 편집이 정말로 뛰어난 작품이고 어떤 부분들은 아예 그냥 그 부분만 따로 모아서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Who said I you do not know? So
seems like the cancer grows,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그리고 이게 1967년도작인데 그 해에 미국에서 가장 최고 흥행 성공한 1위 작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최고 흥행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적이면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연출 솜씨를 발휘했던 그런 고전이죠. She'll change her tune. In restless walk she'll prowl the night. July she will fly and give no warning to her flight. 사실은 이 영화는 촬영이나 편집 같은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는 어떤 그 미국에서의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과연 미국 영화의 최전성기가 언제였는가라고 하면 많은 영화학자들이 보통 70년대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런 시대를 열어젖힌 일련의 작품 중에 한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멜로 영화로 기억하시는데 사실 이 영화를 정색하고 다시 보시면 그냥 멜로 영화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영화는 결국 세대론을 쓰고 싶었던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전반부는 주인공인 벤이라는 사람과 미시스 로빈슨 부인과의 관계를 다루게 되는 거죠. 후반부는 이제 일레인이라는 그 미시스 로빈슨의 딸인 여성과 또 벤과의 관계를 다루게 되는데 이게 러닝 타임이 정확히 반입니다. 반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의 이 일반적인 영화라면 일레인이 보통 초반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플래시백을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는데 영화의 정확히 절반쯤 됐을 때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영화가 양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양분되는 것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고 실제로 형식적으로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반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정교하게 찍었어요. 촬영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어떤 느낌을 주냐면 주인공이 그 정교하게 찍은 그 프레임 속에 완전히 갇혀서 거의 폐소공포증 같은 그런 형식으로 영화를 그야말로 번드르르 하고 정교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빌자면 플라스틱처럼 찍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후반부를 보면 일레인과 첫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보면 영화가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으로 거칠게 찍었다는 얘기죠. 거리에서 촬영한 거 이런 것들 보면. 그러면서 후반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인물들의 감정에 충실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전반부 같은 그런 폐소공포증 같은 타이트한 앵글들이 굉장히 적죠. 이런 것들은 일부러 전반과 후반부를 대비하기 위한 건데 사실상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일반적인 영화하고 달리 두 세대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머니, 아버지에 해당하는 40대에서 50대의 세대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대 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지금 이 벤이라는 사람은 이 젊은 세대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세대로서 윗 세대랑 어떻게 관계 맺음할 것인가는 전반부의 로빈슨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자기 세대끼리는 어떤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레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구도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의외로 그 두 개의 영역을 딱 가르는 장면이 저한테는 절묘하게 다가왔는데요. 벤이 이제 일레인을 향해서 일레인에게 사랑을 구애하기 위해서 떠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난 떠나겠다, 일레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할 때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토스터기에서 식빵두개가 다 올라옵니다. 그게 저게 벤이구나.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의 반작용으로 시작되는 벤의 출발을 알리는 게 저 장면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벤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다 반작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들 시키면 피하고 뭘 압박을 하면 피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반작용으로만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뭔가 찾아 떠나는 장면이 그 장면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장면이야말로 딱 반쯤에 있는 절반에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시작과 끝을 보면 그것도 영화의 어떤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포석에 딱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이 남자는 아마 동부 쪽으로 가서 대학을 다녔던 것 같고 집은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니까 서부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거죠. 졸업한 다음에. 근데 영화의 첫 장면이 뭔가 하면 기내에서 도착하기 직전에 기내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벤의 모습을 잡고 있죠. 카메라가 뒤로 서서히 빠지게 되면 벤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기내가 보여요.
그 다음 장면은 뭔가 하면 이 자동보도 속에서 공항에 도착해서 움직이는 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손만 따로 그 가방을 채서 걸어가는 뒷모습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작은 사실상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벤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이라는 것은 자, 전체 보이시죠? 이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라는 제언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 영화의 시작은 반드시 벤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수많은 기내에 누구를 따라가도 각각의 얘기가 풀린다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기내에 탄 사람들 특색들이 다 초반에 있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다 전체의 세대론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벤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죠.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특별하게 보였던 벤과 일레인이 드디어 탈출에 성공해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장면 속에서 또다시 인파에 묻혀서 이 버스가 멀어지게 되면 그 인파 속에 점으로써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들은 전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시로 들어와서 쭉 여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이 되면 다시 전체 속에 들어가서 사라지게 되는 구성을 갖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벤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어떤 전범이기도 한 거예요.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님 세대와 이 세대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부모님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대략 부모님의 세대는 2차 세계대전 말쯤에 참전을 해서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이 전승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돌아왔었고 그래서 50년대 초반쯤에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근데 50년대라는 시기는 미국에서 가장 호황기 중에 하나이고 가장 보수적이기도 하면서 미국 사람들 거의 전부가 중산층의 꿈을 꾸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60년대가 되면 다시 기성세대가 되어서 60년대 그 이상주의적인 세대 속에서 청년들이 반전운동부터 히피 무브먼트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기성세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양세대에 관한 이야기이고 반면에 벤과 일레이는 67년도쯤에 20살 안팎의 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두 세대에 관한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상징물이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로빈슨 부인이 이렇게 결혼하게 된 계기가 포드 자동차에서 어떤 그 남편과 관계를 맺게 되고 거기에서 일레인이 태어나게 된 계기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포드라는 게 미국의 어떤 그 시대의 상징 같은 것이고 포드 세대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부를 이어받은 굉장히 비싼 자동차인 알파 로메오를 타고 있는 이 벤은 어떻게 하면 나는 전 세대와 다른 독특한 인물, 독창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런 자동차에 얽힌 문화적인 맥락이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포드 대 페라리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영화를 보면 미시스 로빈슨 하면 무슨 퇴폐미의 화신 같고 굉장히 타락한 여성 같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부인 중에 제일 유명한 부인 중에 한 명이고 노래 워낙 유명하기 노래도 또 때문에 미시즈 로빈슨이라는 노래가 영화에서 계속 나오고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녀의 딸인 일레이는 그냥 거의 청순하고 거의 순수의 화신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많은 어떤 그 쌉쌀한 그 밑에 깔려있는 저류가 있는데 과연 로빈슨 부인이 한 세대 전에 딸 나이 때는 어땠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초반에 보면 일레인 방에 일레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엄마인 로빈슨 부인이 그렸을 거예요. 곡 중에서 이제 미술 전공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엄마가 그럼 한 세대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일레인하고 굉장히 비슷했을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데이트를 했고 자기 남편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러다 임신을 했으니까 결혼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일상의 권태와 어떤 이런 것 속에서 서서히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로빈슨 부인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녀는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일레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일레인도 다시 보이게 되고 벤도 다시 보이게 되죠. 저 둘은 저렇게 행복해서 사랑을 차해서 어떤 결말을 맺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 저 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그 모녀의 이야기가 실제로 정교하게 일치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은 각각 모녀랑 초반에 첫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처음 만날 때 어떤 일을 행동하는가를 보면 똑같아요. 로빈슨 부인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집까지 차로 바래다 준단 말입니다. 운전을 누가 했냐면 벤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본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윗세대, 다시 말해서 미시스 로빈슨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래다주는 일을 했거든요. 일레인도 마찬가지인데 일레인과 첫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면 역시 똑같은 차로 주인공이 차를 몰아서 그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를 가고 그러다가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데이트조차도 본인이 원래 했던 게 아니라 윗사람들이 하라고 했었던 데이트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트의 끝에서 로빈슨 부인 그리고 일레인 두 사람 모두 다 자기 집에 들어가자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이 똑같이 짜여져 있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서로 다른 얘기처럼 보이고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것일 뿐 둘의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영화는 이들의 앞날은 과연 어떻겠는가라고 또 물어보게 되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면서 사실은 끝나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화 또 유명한 장면이 마지막 버스에서의 장면일 것 같은데 네. 그 둘이 앉아 있을 때 표정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요. 과연 뭘까? 말씀드리자면 서로의 불안함을 느낄 때 그 불안함이 딱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것은 권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어떤 암시 같기도 한. 충분히 그런 네.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심지어는 엑스트라를 어떻게 썼냐면 영화의 첫 장면에서 기내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젊은 세대예요. 네.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버스에 탄 엑스트라들은 전부 다 노인 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봤을 때 그냥 사랑 영화를 보면 이제 두 사람은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결혼이고 뭐고 함께 탈출을 했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웃고 있지만 그때 보면 연기 디렉션도 확실하게 아마 감독이 줬을 것 같은데 일레이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계속 남자를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불안해서 쳐다보면 마주봐 줘야 되잖아요.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면만 바라보면서 얼굴이 굳은 상태에서 영화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사랑의 승리로 끝나는 영화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름이 착각되거나 인물이 착각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약간 코미디 비슷한 호텔에서의 상황이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근데 호텔에서 본인이 그 프런트에 가서 이제 방을 미래를 하게 해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호텔에서 그 직원은 이 사람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Where is your luggage? Well, it's in the car. It's out there in the car. Very good, sir. I'll have a porter bring it in. Oh no. I mean, I'd rather not go to all the trouble of bringing it all in. I just have the toothbrush.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한테 너는 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세대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빚진 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짐이라는 테마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그 호텔에서 어떤 이제 자기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모임인 데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다른 쪽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미스터 포터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미스터 포터라는 건 당연히 성이 포터라는 얘기인데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포터는 짐을 나르는 사람이니까 당신 포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 짐꾼이잖아 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 세대가 과연 누구의 짐을 어떻게 나를 것인가에 관한 영화로 보인다는 얘기고 그럴 때 그 짐은 기성세대가 자꾸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서 가장 기성세대의 그 역할을 잘 따른 사람이 모범생 아니겠습니까? 네. 얘는 그래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네, 했잖아요. 집안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애초에 인물은 뭘로 시작했는가 하면 공항에서 자기의 짐을 들고 가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서 하숙집에서 짐을 싸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레인이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얘기는 다음에 하자 그러고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중요한 건 짐을 싸는 일이야 라고 하는데 짐을 쌌는데 그 짐을 어디로 날라야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영화 속에서 계속 겹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기성세대의 짐을 내가 떠맡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다 포기한 채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떠나게 됐지만 과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화는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내 짐은 칫솔 하나밖에 없고 칫솔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주장하고 아니야 싶어 넌 칫솔 말고 딴 게 더 필요해 하고 짐을 막 안겨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영화의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 나눠서 보게 돼요. 이게 해피엔딩인가? 해피엔딩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 영화가 성장 영화로 본다면 두 가지죠. 일단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랑 제대로 절연을 했는가? 바람직하지 못한. 혹은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갔는가 두 가지인데 전자로 보면 성공했어요. 확실히 기성세대와의 잘못된 관계는 끊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로빈슨 부인으로 대변되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죠. 기성세대랑 잘못 맺은 관계. 그럼 그 다음 단계 미래는 그러면 과연 제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그를 향해서 출발할 것인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절연을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라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 절반의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